찰스윤 한인 회장 후보가 공약 발표를 통해 차세대들의 참여와 한인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전직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 서류 처리 지연 사태가 위기 수준에 달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민 서류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성들에게만 징병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토요일 후보자 공약 발표와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단독 후보로 출마한 찰스윤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차세대들의 참여와 한인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한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토요일 열린 제36대 뉴욕 한인회장 후보자 공약 발표회에서 단독 후보로 나선 찰스윤 후보가 힘찬 포부와 뉴욕 한인회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찰스윤 후보는 그동안 한인 이민 1세들이 노력한 끝에 1.5세와 2세들이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차세대 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턴십이나 소셜미디어 활동을 펼치는 등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5세, 2세, 1세 다 같이 움직이면은 그만큼 더 향상되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일할 수 있으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그 커뮤니티가 그만큼 더 커지고 더 효율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법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 마련을 추진하고 한국법 개정이 어려울 때는 미 연방정부에 이를 요구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천적 복수국적의 문제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정보를 갖다가 또 배포를 하는 것이고 윤 후보는 또 특목고 시험 폐지 저지 등 한인사회 주요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한인 정치 참여 독려에 힘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인 커뮤니티가 이만큼 발전돼 있고 유권자 수도 많은데 우리의 권익이 관련된 이슈를 갖다가 우리가 주주 사회에다가 목소리를 안 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도 윤 후보는 국제거래 담당 변호사로 일하며 뉴욕 변호사협회와 코리안 아메리칸 시민활동연대 등 비영리 단체 활동을 이어왔으며 뉴욕 한인회 이사장으로 한인회관 정상화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2일 정오 뉴욕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총회를 열고 윤 후보의 신임 투표를 실시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두 정상의 비핵화 2차 담판은 한반도의 앞으로 정세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34분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을 타고 하노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과의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으로 간다며 완전한 비핵화로 북한은 급속히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렇지 않으면 그저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김 위원장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과감한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조찬 행사에서도 아주 엄청난 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비핵화를 원하고 그는 경제의 속도에 있어서 많은 기록을 세우는 나라를 갖게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후 8시 30분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베트남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베트남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오전 11시 주석궁에서 응유엔 푸종 베트남 국가주석, 정오에는 정부 건물에서 응유엔 수원폭 총리와 각각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싱가포르 회담 이후 8개월여 만에 재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하노이 모처에서 만찬을 함께할 계획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튿날인 28일 공식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2차 담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58명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설치를 위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전직 관료들은 미리 준비한 성명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판단으로 인해 미국의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며 현재 미국의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지원에 장벽은 불필요하다며 비상사태 선포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상사태 선포는 국가기관의 안보 평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소수 의견을 반영한 의도적인 정치적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 국무장관을 지낸 마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비롯해 척 헤이글 전 공화당 상원의원 등 전직 국가안보 담당 고위 관료들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되며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에서도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이를 둘러싼 대립은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를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 서류 처리 지연 사태가 위기 수준에 달했지만 이민 당국이 오히려 예산 전용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민 서류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 매체 내셔널 로 리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서류 적체와 처리 지연 문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민 서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민서비스국이 최근 자체 예산 2억 달러를 이민 단속국에 이전하겠다며 연방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나 이 같은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 80여 명은 지난 12일 프랜시스 시스나 이민서비스국 국장에게 보낸 공개 항의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민 서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처리 지연이 트럼프 행정부의 감춰진 정책 목표가 아니냐며 의혹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이 최근 공개한 이민서류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서, 귀화 신청서, 직계가족 초청 이민 등 주요 이민서류 양식들의 처리기간이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에 비해 2배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남성연대가 남성 징병 등록제가 성차별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남성들에게만 징병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텍사스 남부지구 연방법원의 그레이 밀러 판사는 군대 내에서 여성의 위치를 논의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남성들에 한해 징병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밀러 판사는 이제 남자와 여자 모두가 징병 혹은 징병 등록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데는 다를 바가 없다고 밝히면서 평균적인 여성이 오늘날 일부 전투 병과에서는 평균적인 남성들보다 더 적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남성연대는 소장에서 성차별이 남자와 소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징병 등록제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국 남성연대 측의 마크 안잘루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상징적인 것일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징병 등록제를 폐지하거나 여성에게도 남성처럼 등록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 시절인 1973년 이후로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징병 등록제 자체는 존속하고 있어 모든 미국인 남성들은 만 18세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병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면 학자금 지원이나 취업, 교육, 공직 진출 기회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공익5호관 선거가 내일 실시됩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망 후보들이 구설수에 휘말리는 등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의원이 2009년 시의원 선거 당시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해 체포된 바 있다고 데일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윌리엄스 후보는 언쟁 중 손가방을 던졌지만 신체적인 폭력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익명의 경찰관에 따르면 당시 윌리엄스의 브루클린 자택에서 여러 물품이 던져지고 그 과정에서 벽도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윌리엄스 후보는 이에 대해 당시 규정에 따라 체포됐으나 이후 기소가 취하됐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윌리엄스 후보는 최근 이민자 권익을 위한 시위 과정에서 앰뷸런스 진로 방해로 체포되는 등 시민 불복종에 따른 체포 이력이 있습니다. 또 진보 정치인 이미지로 캠페인을 진행 중인 유망주 마크 비베리토 후보가 공익5호관으로서 빌 드블라지오 시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진보 표심이 흔들려 난관을 겪고 있다고 데일리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마크 비버리토 후보는 시의장 임기 중 시장의 맨해튼 동부 이스트할렘 브롱스 지역의 조닝 변경 계획을 지지해 젠트리피케이션, 즉 낙후 지역 개발로 인한 저소득층 소외 현상을 가속화시켰으며 캠페인 내용과 달리 사법 개혁에 있어서도 뉴욕시경과 너무 많이 타협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실시되는 뉴욕시 공익5호관 선거는 지난 총선 때와 같은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미국은 현재도 시민들의 의료 비용 부담이 비교적 큰 편인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의료비 상승을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전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2017년 GDP의 17.9%에서 2027년에는 19.4%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GDP 증가율보다 훨씬 증가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이 같은 의료비 부담 증가는 치료 수요가 많은 시니어 인구 증가도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데 특히 은퇴가 본격화된 베이비 부머 세대가 60세에서 80세에 접어들면서 이런 현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지원 의료 혜택, 메디케이드 의료비는 주요 의료비 지출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메디케이드 비용 지출은 2020년에서 2027년 사이에 연평균 7.6%씩 증가하고 민간 의료비 지출도 같은 기간 연평균 5.1%씩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안드레아 시스코 경제학자는 경제 성장과 인구 구성비의 변화 등으로 다음 10년 동안 의료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그로 인해 납세자 부담은 물론이고 가처분 소득 감소 현상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의회, 경제계에서도 의료비 상승을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남용과 사기 범죄로 연방정부가 손해보는 액수가 연간 800억 달러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 중 뉴욕주 납세자들의 경우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세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커스틴 질리브랜드 연방상원의원은 연방수사국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 전역에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남용과 사기 범죄로 연방정부가 손해보는 액수가 연간 800억 달러에 이르며 뉴욕주 납세자들은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세금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시 납세자들은 매년 2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나소 카운티 35만 5,031달러, 서포 카운티 40만 575달러 등이었습니다. 뉴욕 시내 보로별로는 브루클린이 가장 많은 62만 9,127달러의 손실액을 기록했으며 퀸즈 59만 5,262달러, 맨해튼 48만 9,478달러, 브롱스 37만 6,067달러, 스태튼 아일랜드 11만 8,445달러 등의 순이었습니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기 행각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진료비 과다 허위 청구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보로장은 조만간 지역 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남용과 사기를 막기 위한 특별 전담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욕시 영재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리처드 카란자 뉴욕시 교육감이 뉴욕시 공립학교 영재반 테스트가 잘못됐다고 지적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란자 교육감은 최근 퀸즈 5학군 학부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35%가 넘는 학생이 영재로 분류돼 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영재라고 분류해야 하는 수치보다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고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뉴욕 포스트는 지난해 시험에 응시한 학생 32,664명 중 영재반 입학 자격을 얻은 학생은 9,074명으로 28%였으며 뉴욕시 전체 킨더가튼에서 3학년 학생 중 2.7%만이 실제로 영재반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고 보도한 바 있어 교육감이 밝힌 35%라는 통계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은 뉴욕시 영재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카란자 교육감은 영재반을 위해 4살짜리 아이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학생의 재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가정의 특권을 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국의 특목고 시험 폐지안을 반대하는 주민과 지역 정치인들은 특목고 입시 폐지 대신 영재반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정학생들이 더 많이 시험을 보도록 장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재반 선발 과정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개인 역량이 아닌 특권으로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주장한 카란자 교육감의 발언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가 하수 재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어제 LA시의 미래 수자원 확보를 위해 오는 2035년까지 시에서 배출되는 모든 하수를 생수로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수 재활용 프로젝트는 플라야 비스타에 위치한 하이페리온 하수 재처리장에서 담당하게 되며 깨끗하게 처리된 물을 바다로 흘려보내는 대신 이를 지표면 밑에 지하수층에 재주입됩니다. 하수 재활용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 LA시 전체의 용수 가운데 30% 이상을 자급자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하수 재활용 프로젝트에는 총 8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퇴출시키자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로레나 곤잘레스 플래처 주 하원 의원과 벤 알렌 주 상원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 SB54는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75% 줄이거나 재활용해야 하며 제조업체 역시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되게 하거나 완전 분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플라스틱 제품은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국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하루에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빨대는 5억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콜로라도주 오로라시가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제정한 가운데 일본 영사관 측이 결의안을 철회시키기 위한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3.1운동 UN 유네스코 등재 기념재단의 오금석 회장은 지난 19일 미도리 타케우치 일본 총영사가 오로라 시장을 직접 내방해 리게아 시장에게 외교적 마찰을 언급하며 압력을 넣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기념재단은 오로라 씨와 자매 결혼을 맺은 한국 성남시 차원에서의 대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주 퀸즈 레고파게 PS139 초등학교에서 수십 개의 나치 문양들과 히틀러 찬양 문구들이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지역 정치인들은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인종혐오 범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인종혐오 범죄가 크게 늘어나 현재 36건이 신고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건보다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뉴저지주 뉴악 에섹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800명의 서류 미비자 수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도소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상표와 유통기간이 없는 빵과 고기가 제공되고
미트볼과 햄버거 고기에서 부패된 냄새가 나는 등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면회자와의 직접 접촉을 허용하지 않으며 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교도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여러 차례 적발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오는 5월부터 스마트폰에서 승차권을 결제할 수 있는 옴니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승차권 시스템은 4, 5, 6번 노선의 그랜센트럴역, 애틀란틱 애비뉴 사이 16개 역과 스태튼 아일랜드 버스 노선 등에서 시범 운영되며 기존 메트로 카드처럼 카드를 긁을 필요가 없이 스마트폰을 개찰구에 있는 단말기에 대면 됩니다. 승차권 결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섭씨 영상 1도, 밤 최저 기온은 20도, 섭씨 영하 7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흐리고 밤에는 약간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